삼국지를 소설로 완성시켜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나관중은 방대한 양의 사료를 참고하면서도 본인의 창작 본능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촉한 정통론에 기반을 둔 구성 탓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역사에 개입하기도 했는데, 가장 압권 아니 가관이었던 부분이 바로 관우의 최후를 묘사한 부분이었어요. 손권의 통수로 형주에서 꼼짝없이 고립된 관우가 죽기 살기로 포위를 뚫고 달아나려 했을 때 이 모든 움직임을 설계한 여몽은 준비시킨 복병으로 그를 덮쳐버립니다. 중원을 진동시키며 천하를 놀라게 하던 관우가 한낱 포로 신세로 전락하려던 찰나, 바로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걷어지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천상에서 관우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운장은 인간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옥황상제의 명이 내렸으니 어리석은 싸움을 멈추라. 그 말을 들은 관우는 퍼뜩 깨달은 바가 있어 관평과 함께 그대로 승천했습니다. 아니, 뭔 개소리냐고요? 이게 나관중이 쓴 오리지널본이라니까요. 우리가 읽는 소설 삼국지는 청나라 시대의 소설가 모종강이 나관중의 무리수와 구전 과정에서 전해진 개드립 등을 싹 날려 정리한 버전입니다. 온갖 사서에 정통했던 나관중이 이런 씨알도 안 먹힐 말을 당당히도 집어넣은 걸 보면 당대 이미 관우의 신격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현실성마저 엿바꾸어 먹은 듯한 느닷없는 관우의 승천은 삼국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독보적 명장면이었네요. 한중공방전의 요란한 전초전 장비와 장합의 1티어 대결은 장비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정사에 의하면 10,000명을 끌고 왔던 장합이 고작 10명 남짓 데리고 도망쳤다 하니 이후 누구도 장비의 클래스에 트집을 잡지 못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되죠. 이미 엄한을 사로잡는 장면을 통해 장비의 떡상을 위한 빌드업을 마친 나관중은 술 처먹고 성 날려 먹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으로 장비를 재탄생시킵니다. 게다가 그가 선택한 결정적 한 수는 바로 장비의 오랜 약점이었던 술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성체에만 틀어박혀 싸우질 않는 장합을 도발하기 위해 아예 눈앞에서 술판을 벌인 것이었죠. 가장 놀란 건 단연 유비였어요. 와, 이 새끼가 또 사고 한번 치겠구나 하던 차, 옆에 있던 제갈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생하는 아우를 위해 주공께서 좋은 술을 좀 보내주시지요. 제갈량의 말이라면 콩밭에서 팥을 수확한데도 믿을 유비였기에 결국 술을 보내줬고, 누가 봐도 진심으로 술판을 벌이는 꼬라지에 마침내 장합은 성을 나와 장비를 급습합니다. 하지만 장합의 공격이 적중한 건 장비가 아니라 웬 모조인형이었고, 속았단 걸 깨달았을 땐 벼락같이 들이닥친 장비에게 시원하게 털린 뒤였죠. 사실 이 한중공방전 파트 전체가 나관중의 혼을 갈아넣은 듯한 초절정 재미를 자랑하지만 하다 화공까지 장렬시키는 장비의 미친 책략쇼는 충격적 수준의 꿀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갈량까지 장비의 계략에 쿵짝을 맞춰주는 부분은 정말이지 대가의 솜씨였네요. 삼고초려라는 빅 이벤트로 유비에게 캐스팅된 제갈량은 손권과의 동맹을 위한 사신으로 직접 강동행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의 길을 한번 눌러보겠다고 장소를 위시한 오나라 문관들이 설전을 걸었다가 지력 100인 제갈량에게 차례차례 털려 본전도 못 챙기고 모두 나가 떨어졌죠. 마침내 제갈량은 손권의 앞으로 나아갔고, 손권이 감정적이고 쉽게 굽히지 않는 성격이란 걸 꿰뚫어본 후 강한 어조로 그를 자극하기로 합니다. 먼 길 고생하셨소. 어떻게 우리가 조조를 이길 수 있겠소? 못 이깁니다. 가뜩이나 80만인데 형주군까지 흡수했으니 100만이 좋게 넘죠. 이제 지상전은 틀려먹었고 100까지 세팅됐으니 거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럼 왜 유비는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는 거요? 우리 주군은 한왕실의 후예로 천하 만민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어찌 늙은 도적 따위에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단 말입니까? 우리 유비님은 너님과는 격이 다르거든요 라는 제갈량의 말에 손권은 그만 분노하여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이 손권을 만나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소설의 대사를 그대로 말했다면 그걸로 충분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항복할 생각은 별로 없던 손권이 그 성격에 저런 말을 들으면 더더욱 항복할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때문에 제갈량의 이 논파 장면들은 실제 있었던 대화라고 해도 극히 자연스러운 데다 맨날 남을 조롱하는 손권에게 제갈량이 참교육을 시전했단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드네요.
조조의 공격으로 유비 삼형제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관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선택합니다.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던 유비는 관우가 조조의 부하가 돼 적으로 나타나자 만감이 교차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요. 이 유비가 아우와 함께 도원에서 결의를 맺었으나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자네는 조조의 부하가 되었네. 이제 아우에게 내 목이 필요할 것 같으니 어서 가져가 공을 세우시게. 마음에도 없는 유비의 글에 관우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곧 형님께 돌아가겠다는 맹세의 답장을 쓰고 나서 관우는 드디어 조조를 떠나 천리행에 올랐죠. 두 형수를 모시고 청룡 언월도를 든 채 유비를 향하는 이 일화는 아름다운 스토리의 액션씬까지 충만해서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한편 고성을 점거한 채 형들을 수소문하던 장비는 관우를 만나 한바탕 요란한 환영을 한 후 마침내 유비가 합류하면서 삼형제는 감동적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나관중은 그동안 유비를 따라가느라 힘들었던 독자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불어넣고 있는데 주창, 관평, 유벽 등 신캐릭터들의 연이은 합류에 이어 공손찬에게서 떨어져 나온 조은을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합류시킴으로써 독자들에게 환호성이 절로 나오게 만들었죠. 다만 그 와중에 유비 편에 합류하려던 배원소가 상산 연쇄살인마에게 썰린 것은 이 감동적인 에피소드의 유일한 그늘이었네요. 동탁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 사도 왕류는 이판국의 생일잔치를 연다며 대신들을 초대해선 갑자기 얼굴을 가린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생일잔치는 동탁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요. 우리 고조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한 지 수백 년이 되었거늘 오늘날 저 동탁의 손에 망하게 생겼으니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구려. 왕륜의 말을 들은 대신들은 모두 함께 비통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뜬금없는 웃음소리에 어떤 미친놈인가 하고 사람들이 둘러보니 바로 효기교의 조조였습니다. 조정의 공경대위님들아, 밤새도록 울고 날이 밝은 후에 울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해서 그걸로 동탁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관중이 삼국지에 손을 대기 전까지 유비의 인기가 절대적이던 민중들 사이에서 조조는 그저 천하의 쌍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를 보세요. 조정 대신들이 시국을 비판하며 그저 울기만 하는 걸 조조가 비웃고 있습니다. 훨씬 높은 직책의 사람들을 면전에서 대놓고요. 당대의 나관중이 아니고서는 누가 조조에게 이런 개쿨한 모습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조조는 동탁을 죽일 계책이 있으니 보검 칠성검을 달라 요구했고 왕류는 기꺼이 칠성검을 내어주며 조조에게 절까지 올리죠. 네, 사실 뻘쭘하게도 조조는 암살에 실패해 달아나는 신세가 됩니다만 이게 또 묘하게 조조스러운 게 재미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누워있는 동탁을 칠성검으로 찌르려다 갑자기 동탁이 몸을 돌리는 바람에 되려 칠성검을 바치고 말았죠. 하지만 유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보이던 조조가 한나라의 고명 대신들에게 니들은 울고나 있어라, 동탁은 내가 죽인다 라고 장담하는 모습은 난세에 필요로 하는 영웅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조의 저 패기가 다름 아닌 독자들에게 심어주는 메시지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내가 이 이야기의 진 주인공이다 라는 메시지 말이죠.